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이유는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기 말만 맞다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묘하게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아무리 차분히 설명을 해도 귀를 닫아버리고 누가 봐도 분명히 잘못된 게 많은데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목소리를 높이면서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본인이 판사라도 된 것처럼 적반하장이라는 식으로 당신을 몰아붙이는데 그런 갑작스러운 반격에 당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대화는 분명히 끝났는데 마음은 전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억울함과 답답함만 남고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가장 화나는 건 상대방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마치 당신만 혼자 흥분한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답답함을 넘어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게 되고 정말 내가 이상한 건가 싶어 자기 자신을 셀프 진단해 보기도 하고 혹시 내가 표현을 잘못했나 싶어서 몇 번이고 그건 아니라며 다시 설명도 해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해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며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기는 사람은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한심하고 모자란 사람으로 보일까 봐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고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현실을 왜곡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본인을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과 끝까지 우기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식적인 사람은 증거를 보면 내가 잘못 알았네. 미안해라고 말하지만 우기는 사람은 증거 자체를 부정하거나 다른 말로 허죄를 돌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실이 중요하고 우기는 사람은 자존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평생 바뀌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핵심을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당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속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내 탓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지 그 8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사람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기준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관계가 한결 편해지는 통찰의 시간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존심의 눈이 멀어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 얼마 전 50세가 된 한명숙 씨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고교 졸업 30주년 동창 모임에서 옛날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친구가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부산 갔었잖아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니야, 경주였어라고 다시 얘기해 주었는데 그 친구는 끝까지 내 기억엔 분명 부산이었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친구가 당시 사진까지 꺼내 보여줬는데도 그 친구는 잠시 사진을 보더니 이건 졸업여행 때 간 거잖아. 받을래 이렇게 기억력들이 없어. 라며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그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모두의 말수가 줄어들었으며 결국 그 자리는 반가움보다 어색함만 남긴 채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이제 동창회 못 나가겠다. 피곤하다고 남편에게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별것 아닌데도 분위기가 싸늘해졌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1975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명백히 틀린 정보를 먼저 주고 나중에 정확한 증거를 보여주며 틀렸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증거를 본 후에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았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신념고수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믿은 것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연구인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고집이 아니라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틀렸다라는 것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선언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 앞에서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 마치 자기가 무능하고 기억력도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그 수치심을 견디느니 차라리 현실을 부정하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고 그래서 아무리 증거를 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대한 자기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다. 틀렸다는 사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틀렸다는 건 내가 부족하다는 뜻이야라는 생각이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결국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자존심 구조를 바꿔줄 수는 없고 평생 저렇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바뀔 리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이를 먹어도 못 고치는 사람은 못 고칩니다. 설득하려고 애쓰는 건 당신만 손해이고 그 사람 수준에 맞춰 화내고 싸우는 것도 당신 품위만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다만 저 사람은 지금 자존심이 사실보다 중요한 불쌍한 상태구나라고 이해하고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한결 편해집니다. 설득을 포기하는 게 냉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사람은 그나마 낫습니다. 자기 주장이라도 확실하니까요. 정말 골치 아픈 건 입으로는 미안하다 하면서 행동은 절대 안 고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기는 걸 알면서도 안 고치는 사람. 얼마 전 이웃 아파트 단지에 송수철 씨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을 찾아갔는데 우리는 조용히 있었는데요. 생사람 잡지 마세요라며 오히려 화를 냈답니다. 결국 참다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해 관리사무소에서 측정기를 설치했고 명백히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 기록을 보여줬답니다. 그제서야 윗집 사람이야. 그랬군요. 미안해요. 조심할게요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됐고 다시 찾아가니 애가 뛰어서 어쩔 수 없지 않나. 요즘 애가 집에만 있어서 그렇다며 변명만 늘어 놓았답니다. 하다못해 충격방지 매트라도 깔아달라 요청했지만 알겠다고 하며 사과는 수십 번 했지만 행동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그분은 결국 지쳐서 같은 아파트 꼭대기층으로 이사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은 사람들이 자기 행동을 바꾸지 않는 이유를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성장형 사고 방식과 고정형 사고 방식으로 나눴는데 고정형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 행동을 바꾸는 걸 과거 나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소음을 냈다는 건 나는 이웃을 괴롭힌 민폐 덩어리였다는 뜻이야라는 식으로 해석하면서 그 자책감을 견딜 수 없으니 차라리 행동을 바꾸지 않고 변명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행동을 바꾸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을 조심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동안 아래층 사람의 삶을 괴롭게 만든 나쁜 이웃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이 자책감이 너무 크니까 차라리 원래 애들은 뛰는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아랫집 사람이 예민한 거야라며 행동을 유지하는 게 심리적으로 편한 것입니다. 변명은 늘어나고 사과는 입에 발린 말이 되지만 정작 행동은 절대 바뀌지 않는 구조인 것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잘못을 아는 사람은 이미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 그 자리에 머문다 행동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평생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주변 사람만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더 이상 증거를 보여주거나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행동이 바뀌지 않는 건 당신 설득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과거에 자신을 부정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변명만 늘어놓고 행동은 안 바꾸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삽니다.
당신이 할 일은 저 사람은 자기를 바꿀 용기가 없는 비겁한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를 버리는 게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죽어도 사과는 못하는 사람. 김포에 사시는 67세 이철로 씨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형제 모임에서 연로하신 어머니 요양원비를 나눠내기로 했는데 마영이 각자 30만 원씩 내자고 제안했답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모을 때가 되니까 마영은 20만 원만 내서 동생이 형님 30만 원씩이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형님은 내가 언제 20만 원이라고 했잖아라며 얼버무렸고 다른 형제들이 형님이 분명히 30이라고 했어요라고 말을 했는데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잘못 알았을 수도 있지만 그랬다면 나중에라도 부족분은 채워야 마땅한 것을 미안하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10만 원 가지고 그래 내가 큰형인데라며 동생을 옹졸한 사람 취급했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런 라자르는 사과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 내가 사과하면 내가 열등한 사람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과라는 행위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고개를 숙이고 자기가 아랫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지위가 있을수록 이 경향은 더 강해지는데 내가 사과를 해 라는 생각이 자존심과 뒤섞여서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과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사과는 단순히 미안해 세 글자를 내뱉는 게 아니라 내가 틀렸고 상대방이 옳았다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평생 쌓아온 자존심과 체면이 있기 때문에 사과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내가 동생들한테 사과를 하면 동생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라는 못난 자존심이 사과를 가로막습니다. 결국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얼버무리거나 허재를 돌리거나 심지어 상대방을 예민한 사람 취급하면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주변의 관계를 망가뜨리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예로운지 모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칼을 드는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에 갇혀서 관계마저 포기하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사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평생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해 본 적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과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사과는 더 어려워지고 체면과 자존심만 더 굳어집니다. 당신이 할 일은 저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못난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고 더 이상 관계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과가 없는 관계는 결국 망가지게 되어 있고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먼저 등 돌리는 게 냉정한 게 아니라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사과 못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까지 흥분해서 고함을 지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분명 차분하게 시작한 대화가 어떻게 전쟁터가 되는 걸까요? 네 번째 대화가 전쟁터로 변하는 순간 서울 화곡동에 사시는 62세 김연경 씨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남편과 저녁 메뉴 이야기를 하다가 큰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은 뭐 해놓을까 하고 물었더니 남편이 아무거나 했고 그래서 된장찌개를 끓였더니 어제도 된장국이었잖아라며 불평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럼 아무거나 말고 처음부터 말을 하지라고 했더니 남편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라며 오히려 화를 냈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에 그렇게 신경질적이야. 갱년기야? 라며 쳤다는 듯 한숨까지 쉬었답니다.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가 아침부터 밥하고 설거지하고 장까지 봐서 저녁을 준비했는데 고맙다. 맛있다는 말은커녕 불평이나 하고 오히려 나를 문제 있는 사람 취급하니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이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지라며 목소리가 높아졌고 남편도 또 시작이야.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 라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뭐 먹을까로 시작한 대화가 어떻게 이렇게 커졌나 싶어서 허무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에는 부부싸움을 40년간 연구한 결과 말다툼이 싸움으로 번지는 데는 명확한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부정적 감정의 전염이라고 불렀는데 한 사람이 방어적으로 반응하면 상대방도 자동으로 공격적이 되고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사람이 더 강하게 반격하면서 감정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그렇게 예민해 라는 식으로 당신의 감정 자체를 문제 삼으면 대화는 더 이상 원래 주제가 아니라 서로의 인격을 공격하는 싸움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기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상대방의 반응을 문제 삼는 전략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면 끝날 일을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화를 내 라고 화제를 돌리면 당신은 억울함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상대방은 봐봐 너 지금 흥분했잖아 라며 당신을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처음엔 당신이 피해자였는데 어느새 당신이 가해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심리전이고 당신이 화를 낼수록 상대방은 더 유리해집니다.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서로 듣지 않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수음이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애초에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방은 당신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화나게 만들어서 자기 잘못을 덮으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봐. 너 지금 이성을 잃었잖아 라며 승리를 선언하는 비열한 심리전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당신이 화내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응하세요. 먼저 상대방이 그렇게 예민해. 그 같은 말로 당신 감정을 문제 삼으면 그 말은 완전히 무시하고 원래 주제로 돌아가세요. 예민한 게 아니라 어제도 된장국이었는데 오늘도 된장찌개가 싫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팩트만 차분하게 반복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대화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점점 흥분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선언하고 자리를 뜨세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반응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문제라면 다음부터는 카톡으로 물어보고 답을 받으세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말로 대답할 때보다 글로 남긴 말에는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서 함부로 우기지 않습니다. 이건 비겁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5번째,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 얼마 전 라디오에서 나온 사연입니다. 남편과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물건을 사면 살수록 비닐봉지가 점점 무거워졌답니다. 그래서 여보, 이거 좀 같이 들자라고 했더니 남편은 나 허리 아픈 거 알잖아. 차에 금방 도착하잖아라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들어줬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의 자선바자회 준비물을 사러 그인들과 함께 시장에 갔는데 남편이 다른 사람들 짐까지 척들어 주는 겁니다. 제가 들게요.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라며 웃으면서 봉사하는 모습에 그분은 기가 막혔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나한테는 안 들어주고 남들한테는 생글생글 웃으며 들어주냐고 따졌더니 남편은 그건 교회 봉사잖아.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나며 오히려 그분을 속 좁은 사람 취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친밀한 관계의 역설을 연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기 본심을 더 많이 드러내는데 문제는 그 본심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한테는 체면 때문에 참고 예의를 지키지만 가족한테는 어차피 내 편이니까 가족이 뭘 그렇게 따지나 싶어서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가 틀렸을 때도 남한테는 죄송합니다라고 쉽게 말하면서 가족한테는 끝까지 우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족은 떠나지 않을 거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가족한테 더 심하게 굴까요? 가족은 아무리 함부로 대해도 결국 용서해 줄 거라는 안전장치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한테 함부로 대하면 관계가 끊어지지만 가족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집에만 들어오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며 우기고 가족이 뭘 그렇게 따지냐며 당신을 옹졸한 사람 취급합니다. 더 화나는 건 이런 사람은 본인이 가족을 함부로 대한다는 자각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가족이니까 편하게 대하는 거지라며 자기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유교 경전인 대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나라도 다스릴 수 없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밖에서 보여주는 그 예의도 사실은 가짜입니다. 진짜 인품은 가족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을 가족으로 만났다면 가족이니까 이해해줘야지라는 말에 자기 합리화하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고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지만 계속 참으면 상대방은 사람은 뭘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때로는 차갑게 거리를 두는 게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보면 묘하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고집이 세지고 말이 안 통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6번째 나이 들수록 고집이 굳어지는 사람. 지난주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80대이신 아버지가 요즘 혼자 운전하시는 게 걱정이 되어서 가족들이 모여 운전을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렸답니다. 병원 검사 결과도 보여드리고 최근에 접촉사고가 2번이나 났던 것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나는 50년 무사고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화를 내셨답니다. 아들이 아버지 요즘은 반응 속도가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는 거지. 너희들이 기저귀 찰 때부터 운전했던 사람이야 이라며 서운해 하셨답니다. 결국 가족들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고 아버지는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계신다고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신경심리학자 팀 솔트하우스는 나이와 인지 유연성의 관계를 30년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60대 이후부터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서서히 악화되면서 인지적 유연성 즉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꾸는 능력이 점차 떨어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본인은 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맞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애 바꾸냐는 식으로 변하지 않는 자기 생각을 고집이 아니라 지혜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질까요? 내 기능의 변화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심리적인 방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고 자식들이 자기를 가르치려 들고 예전처럼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서 자존심을 지킬 마지막 수단이 내 생각은 절대 안 바꾼다가 되는 것입니다.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 마치 자기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차라리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 생각을 고수하는 쪽을 택합니다. 젊을 때는 틀려도 앞으로 만회해야 할 기회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 내가 평생 틀리게 살았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진짜 현명한 사람이고 나이를 핑계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저 늙은 사람일 뿐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 배우고 변하려는 사람만이 진짜 어른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특히 그분이 부모님이나 어르신이라면 정면으로 설득하려 들지 마세요. 아버지가 틀렸어요라는 말은 그분께 당신 인생이 틀렸어요라고 들립니다. 대신 선택권을 들리세요. 아버지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자식으로서 걱정되니까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제가 운전해드리면 안 될까요? 처럼 완전히 바꾸려 하지 말고 조금씩 타협점을 찾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안타깝게도 나이 들어서 굳어진 고집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고 그 이상을 기대하면 당신만 지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똑같이 나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유연해지고 어떤 사람은 더 꽉 막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뀌는 사람과 안 바뀌는 사람 그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7번째 바뀌는 사람과 절대 안 바뀌는 사람의 차이. 두 분의 70대 어르신이 계셨는데 둘 다 자식들로부터 요즘 말투가 너무 명령조예요라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첫 번째 분은 깜짝 놀라서 내가 그랬어. 미안하다. 앞으로 조심할게라며 바로 인정하고 실제로 그 뒤로 말투가 부드러워졌답니다. 두 번째 분은 내가 언제 그랬는데 너희들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며 화를 내고 오히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부모님 말씀에 토달지도 못했다며 자식들을 나무았답니다. 똑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한 분은 바뀌고 한 분은 더 악화됐습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윈은 사람을 성장형 마인드셋과 고정형 마인드셋으로 나눴습니다.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나는 언제든 배우고 나아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지적받으면 고쳐야 할 점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나는 이미 완성된 사람이고 내 성격은 바뀔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똑같은 지적을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인드셋의 차이가 평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뀌고 어떤 사람은 안 바뀔까요? 결정적 차이는 자기 자신과 자기 행동을 분리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바뀌는 사람은 내가 실수했다를 나는 나쁜 사람이다와 별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말투가 명령조였구나. 고쳐야지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안 바뀌는 사람은 내가 틀렸다를 곧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다다로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려고 현실을 부정하고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이 차이는 나 학력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70대에도 유연한 사람이 있고 30대에도 꽉 막힌 사람이 있는 이유입니다. 중국 송나라의 학자주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매일 자기 잘못을 하나씩 고치는 사람은 성인이 되고 매일 남의 잘못을 하나씩 찾는 사람은 수인이 된다. 바뀌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고 안 바뀌는 사람은 남을 탓합니다. 이 차이가 결국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솔직히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바뀌는 사람은 당신이 한마디만 해도 스스로 알아서 고치고 안 바뀌는 사람은 100번을 말해도 귀를 닫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어느 쪽 사람인지 빨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지적했는데도 계속 똑같다면 그 사람은 바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살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고 거리를 두세요. 당신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바뀔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설득해야 할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할까요? 8번째,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 순간.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친구 모임에서 식당에 갔는데 나온 찌개가 너무 짜서 친구들이야, 이거 너무 짠데라고 말했습니다. 5명 중 4명이 다 짜다고 했는데 유독한 친구만 안 짠데 나는 괜찮은데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종업원 불러서 육수 좀 더 넣어달라고 하자라고 하자 그 친구가 갑자기 아니 괜찮다니까 괜히 트집 잡고 그래 창피하게라며 말렸습니다. 다른 친구가 아니 우리는 진짜 짠데라고 하니까 안 짠데 자꾸 짜다고 우기는 거야. 너희 입맛이 이상한 거 아니야. 라며 오히려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나는 괜찮은데 너희가 짜다면 육수 달라고 하자라고 하겠지만 그 친구는 자기 입맛이 절대적 기준이고 나머지 4명이 틀렸다는 식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져서 결국 다들 자다는 말도 못하고 억지로 먹었는데 나중에 자리가 파하고 나서 다들 그 친구 때문에 진짜 힘들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뒤로 그 친구만 오면 모임이 불편해서 슬그머니 다들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경계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현명한 사람은 조언을 들으면 바로 고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 번 말해도 안 고치고 악한 사람은 조언하는 당신을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에게는 시간을 투자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최소한만 관여하고 악한 사람과는 관계를 끊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은 최소한 두 번째 때로는 세 번째 유형이고 이들에게 계속 에너지를 쏟는 건 당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설득하려고 애쓰면 애수록 상대방은 더 강하게 방어하고 당신만 지치고 상처받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당신까지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매번 화나고 억울하고 속상한 감정을 느끼다 보면 다른 관계에서도 예민해지고 방어적이 됩니다. 결국 한 사람 때문에 당신의 전체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건 냉정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조선시대 신학자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100번 사과해도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진심이 아니다. 말로는 미안하다 하고 이해한다. 하지만 정작 행동은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마세요. 당신의 관용이 상대방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만 계속 상처받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이제는 거리를 두세요. 가족이라도 오랜 친구라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친구가 많지 않은데 같은 생각은 당신을 올간이다. 관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거리를 두는 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먼저 벗어나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의 8가지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존심의 눈이 멀어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 증거를 들이밀어도 길을 막는 사람, 죽어도 사과는 못하는 사람, 대화를 전쟁터로 만드는 사람,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 나이 들러 고집이 굳어지는 사람, 그리고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안 바뀝니다. 당신이 설득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바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이 참으면 참을수록 상대방은 더 심해집니다. 저 사람은 뭘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내심이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나쁜 행동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우리의 진짜 지혜는 사람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칼같이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불편한 사람은 가감하게 멀리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과는 아예 대화하지 않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단 1분도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가족인데 어떻게 그래 같은 생각은 당신을 올가매는 죽수일 뿐입니다. 관계를 끊는 게 비정한 게 아니라 계속 매달리는 게 바보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득이 안 통한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니고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충분히 지나치게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그만 멈추고 당신 자신을 지키세요. 나이 들어서까지 남의 눈치 보며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길 기다리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당신이 먼저 등 돌리고 평화로운 쪽을 선택하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고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관계가 편해지는 통찰의 시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